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 공방전 양승희 선생님께 제가 좀 예민하고 또 민감한 그런 질문들을 총 5가지를 드릴 건데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네. 자, 항상 선생님들께 괜찮냐고 여쭤봐요. 근데 다들 괜찮으시다고는 하시는데 또 속에 막 이렇게 품고 계시면 안 되니까. 네. 뭐 그러지 않아요. 오해를 풀 수 있다면야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2022학년도부터 네. 이제 뭔가 형식이 좀 낯선 문제랄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하다 보니까 기출 무용론이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기출은 그냥 한두 해 정도 풀어보고 그냥 양치기, 엔제나 실전 모의 의사를 많이 풀어보는 게 대세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기출을 1, 2회독만으로 기출이 네 거가 될 수 있다면 그래도 되겠죠. 근데 기출이 1, 2회독으로 자기 거가 되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 뭐 엔제 양을 늘려서 많이 풀어보는 건 당연히 수학은 많이 풀면서록 당연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건 맞죠. 다만 많이 풀기 위해서 네가 수능을 막 10개년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짧은 시간 날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 게 맞을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기출은 뭐 당연히 소중한 게 맞아요. 왜냐면 뭐 우리가 흔히 내용력이라는 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맞잖아요. 그 가이드가 명확한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행동력이라는 가이드는 누구냐 이거죠. 그 행동력의 가이드는 당연히 기출이에요. 그 기출도 딴 기출이 아니고 이걸 또 오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교육청 기출도 평가인지를 오해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죠? 평가안에서 만든 기출. 그러니까 매년 6월, 9월 그리고 수능 나오는 거. 그리고 가끔 이제 예비라고 나왔던 것들. 어쨌거나 평가안에서 만든 문항이 결국은 행동력을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문항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동력을 익힐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표준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은 3회독 권장을 하는 거죠. 보통은 그죠. 그래서 그 3회독도 뭐 그냥 보자마자 3번 보면 되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상반기에 이제 초벌로 먼저 나한테 기출은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라는 걸 노출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2회독이 이제 한 중반부 정도에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하는 거. 그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이널 기간에 이제 다시 기출 발문에 익숙해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수능 때 괴리감이 느껴지면 안 되니까 그 괴리감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시 파이널로 돌아가서 기출에 대한 흐름을 한번 다시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기출은 최소한으로 결국 3회독 정도 하고 나서 네. 당연히 이제 좀 낯선 거 가지고 훈련을 자꾸 해야죠. 그 양을 늘려가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엔젤을 만들고 뭐 모의고사도 만들고 하는 거겠죠. 사실은 그게 적절한 균형 있게 균등하게 병행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정답일 것 같아요.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선생님께서 기출 3회독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상반기에 한 번, 중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번 해서 3회독이 기본이고 뭐 필요한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출 무용론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이제 나형 학생들, 이제 현재는 확동 선택자들이죠. 이 학생들이 과거에는 기출만을 반복해서 어떻게든 수능을 고득점하고자 하는 그런 좀 심보랄까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거 기출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떤 울분 섞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기출은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행동력을 배울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출에 대한 학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기출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기에는 요즘 준킬러가 너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 속에서 그 준킬러 문제를 푸는 연습, 이제 그거를 하는데 낯선 문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나머지 뭐 킬러나 이런 거는 여전히 기출이 중요하고 여전히 뭐 이제 이전에 했던 그런 공부 방법이 다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행동 영역에 이과의 선생님은 문제를 푸시잖아요. 근데 그 행동 영역이 사고를 제한해서 그 문제를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행동력이 뭔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겠죠. 강의를 들었다면 행동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 행동력을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냐면 행동력이 이제 사실은 되게 이제 뭔가 행동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실체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도 되게 어렵고 이 행동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실 선생님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하기도 되게 까다롭죠. 그리고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저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 거잖아요. 겪게 되고 나서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거는 문장제로 명시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제로 명시화를 시켜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좀 더 와닿고 좀 더 이렇게 연습 뭔가 체득하는데 체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적기 시작했어요. 저 너무 힘들거든요, 그게. 왜냐면 문제 풀면서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그런 거 일일이 적어주고 이러니까 사실 내적으로는 되게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런 걸 적어주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참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어주다 보니까 뭔가 이게 말로 적어주다 보니까 왠지 그 말에 대한 거를 그 글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 적혀진 글만 보고. 근데 행동교육은 그 명시된 그 적혀진 게 다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문장이어도 이게 문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역시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23만 정도 6평에 나왔던 이제 20번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겠죠. 20번 문제가 조금 이제 뭐 그 논란이 좀 됐잖아요. 분명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근데 피적분 함수의 절대값이 있어서 연속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건 당연히 현 교육까지는 무조건 피적분 함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속이면 일단 미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미분하려고 들었더니 아래 끝, 이 끝이 둘 다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기출 분석을 했고 사실 뭐 그렇다면 굳이 거부감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거부감이 든 친구일지라도 보니까 결론부가 극대극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의 극소를 x = 1과 4에서 갖는다고 했으니 당연히 다시 돌아서 이거 미분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길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 함수를 보면 그래 미분하고 초기값을 대입해서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길이고 원래 정적분이라는 교과서적 정의는 피적분 함수를 일단 관찰하는 거예요.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본다가 딱 적합한 말이거든요. 일단 그릴 수 있다면 그려보고 그냥 움직이면서 관찰해보는 거예요. 이런 길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행동력이거든요. 이 열린 길 중에 문제 속 표현과 결론부를 보고 네가 어떤 길을 가는 게 타당하다고 느끼나 이거를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 게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빠른 걸 선택하는 거니까. 완전 오해인 거예요. 확실히 말씀 들으면서 좀 제가 느끼는 게 그 피적분 함수를 보고 관찰하자라는 행동 영역도 문장으로 그쵸. 존재하고 그쵸.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뭐지 정적분 함수는 미분하고 초기값을 이용한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전부 다 존재하고 이 문장이 전부 다 문맥상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풀이를 제한한 게 아니고 두 쪽 다 행동 영역이 열어 두었다는 게 확실히 그쵸.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의 소지 중에 하나가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뭐 풀이를 제한된다는 게 그럼 제가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제 강의를 안 들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애들이 도구 정리나 실전 개념이랑 좀 헷갈려서 그걸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행동력은 그런 쪽 성격이 아닌데 이제 그 애들이 도구 정리는 이거 하면 이거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행동력을 그렇게 오해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납득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의 어떤 발문으로부터 근거가 있다면 저도 사실 제 기출고도 강좌 들어보면 한 문제당 정말 다양한 풀이를 구사해 주거든요. 다만 그게 문제의 표현으로부터 납득이 되는가, 합리적인가, 당위성이 있는가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풀어주는 거죠. 근거가 없으면 안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정답인 거죠. 선생님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좀 상위권 이상에서 많이 하는 그런 문제제기인데 선생님의 어떤 엔제나 실무는 기출 변형이 많고 낯설어서 새로운 발상을 내포한 문제가 좀 상대적으로 적어서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질문이 너무 낯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한 해 현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잖아요. 많이 해오면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현장에서는 애들이 정말 제가 만든 문제가 좋아서 제 제자가 생긴 거고 사실 수철령 선생님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나돌까?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네.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거예요. 최상위권들은 낯선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 문제가 뭐 기출 변형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 문제도 낯설고 그리고 발상적이기도 하거든요. 발상도 내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상위권들은 그거예요. 선생님 문제는 낯설고 발상도 포함했지만 그 낯선 거를 벗겨내고 발상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부터는 기출문제스럽게 흘러갑니다. 기출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그 다른 어떤 여타 이제 킬러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낯섦을 벗겨내고 그런 발상을 다 해결해도 네. 계속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배워가는 게 이쪽이 더 많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이번 6평이 그런 게 있었나요? 이번 6평문 중에 만약에 뭐 뭔가 포장지를 벗겨놨을 때 그 이후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뭔가 정말 이질적인 그런 게 있었나요? 저야 뭐 네. 없다고 생각하는 그죠? 사람인데. 네.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 지금 트렌드가 결국은 포장지만 자꾸 바뀌는 거 보지 결국 다 복고풍이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면 요새 Q&A에 오히려 그런 요청을 많이 해요. 아, 사설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알겠고 그래서 낯선 문제 많이 풀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설을 풀면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서 시간만 낭비가 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는 그렇지 않아서 좋다. 그래서 좀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하는 Q&A가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거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뭐 일종의 사명감이라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반드시 기출에 기반을 두고 하지만 기출 문제를 풀었다고 풀리진 않는 뭔가 배울 것이 있고 낯섦이라는 그런 포장지를 벗기는 훈련을 할 수 있고 발상적인 걸 다룬다면 그 발상이라는 게 과연 문제의 표현의 어떤 근거를 보고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제공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오해는 뭐 이제 앞으로는 안 했으면 일단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그런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정말 그 생뚱맞은 문제 있잖아요. 생뚱맞은 문제가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그게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제작자 입장에서 생뚱맞은 문제 만들기 쉽거든요. 아무거나 갔다 와서 애들 낯설게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애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출로부터 뭔가 기출의 미래용으로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낯설게 포장할 수 있을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결국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뭐 제가 이제 또 수학을 하다 보니까 확률을 비교해 보잖아요. 당연히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기출에서 나왔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수능 잘 보고 싶니? 아니면 수학자가 되고 싶니? 이거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상위권 애들이 정말 이게 뛰어난 애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고종 96점 맞는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뭘 해도 잘하는데 얘네들은 그래서 뭘 해도 상관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뭘 해도 상관없는 애들 중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애들 중에서도 함부로 너무 이런 거에 매몰돼가지고 너무 수능과 괴리감 있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있잖아요. 제자 중에 뭐 영재고 출신도 많고 정말 머리 비상한 애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수능을 다 잘 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수학적으로는 뛰어난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은 응답인 거죠. 수능을 잘 보고 싶게 한 어떤 공부를 하려면 철저하게 기출에 대한 어떤 기반으로부터 모든 걸 파생되어 나온 걸 가지고 해야 한다. 그게 훨씬 더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게 좀 더 맞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스타트 개념 코드가 되게 좀 양이 일반적인 기초 개념 강좌치고는 되게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노베이스가 스타트 개념 코드로 처음 수학을 공부하기에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노베이스 친구들이 원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에 공부하기도 하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욕심이죠. 기본 욕심인데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코드는 일단 이게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수능을 위한 개념 공부를 할 것인가? 큰 틀이 이걸 것 같아요. 근데 시중에 있는 개념서들이 대부분 다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굳이 알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다루고 그런 쓸데없는 부가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 개념 코드는 수능 입문서잖아요. 내신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문을 하기에 개념을 하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저 빠뜨리지 않았어요. 빠뜨린 거 없고 교육 과정의 차례를 지켰고 그 안에서 해야 되는 거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사실 그게 다예요. 거기에 부가적인 뭔가를 엎쳐서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풀 때도 스타트 개념 코드에서 얘기한 거 외에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기초 강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미사여구를 덧붙여서 개념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직하게 심플하게 공부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에 개념 공부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활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서로서의 어떤 개념을 공부할 땐 심플한 걸로 시작하는 게 먼저다. 그게 노베 애들이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요. 그게 맞아서 저는 이제 뭐 나름의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만든 교재거든요. 되게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맞다라는 걸 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을 대표하는 단어 중에 성선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뭐 성악설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수능을 봐라. 어떻게 이게 성선이냐. 이게 너무 악하게 막 내는데 수능의 성선을 믿고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게 맞나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오해인 거죠. 제가 말하는 성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평가 문제가 그동안 한 번도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압박을 내드릴 때 문제 자체에 어떤 근거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 출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선을 믿지 않으면 문제에 대한 행동 유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자꾸 의심이 드니까. 당연히 성학적인 측면에서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의심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어쨌거나 수능 문제를 풀 때는 문제 자체에 대한 출제 원칙에 대한 성선을 믿고 풀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수업 시간에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은 예년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평가원이 A를 낼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A가 아닌 B를 내기도 하고 당연히 평가원도 함정을 빠뜨리는데 함정을 설계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신의 아이콘일 수 있고 예측되는 범주 내에서 예를 들어 뭐 육구평에서 A라는 주제가 되게 핫하게 다뤘다가 그런 아이들이 보통 육구에 그게 핫하게 다뤄지면 제일 중요한 구평 이후로의 그 핫한 주제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균등하게 공부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막 빠져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수능을 열어보면 그 문제 안 나와요. 이런 배신의 역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단서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서 없는 평가 문제는 한 번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행동유형적을 입각해서 문제를 읽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어긴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애들한테 좀 우스갯소리로 성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저는 그냥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좋게 표현한 게 이제 그런 성선인데 이거를 아이들 딴에는 이 성선이 평가원이 다 착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충분히 배신의 역사도 갖고 있고 예측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엔제도 만들고 모의고사도 만들고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